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금융, 주식, 경영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온라인물 열풍에 물류센터 투자 몰린다. 지난해 5.3조 역대 최대 코로나 이후 택배 물동량 급증. 수도권 공급 늘어도 수요 못 미쳐. 평균 매매가 지난해 16.5% 올라.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도 등장. 최소 5천원부터 지분투자.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 택배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물류센터 거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록했다. 물류센터 공급 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시장에서 물류센터의 투자 가치가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다. 개인 투자자가 대형 물류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도 등장했다. 8일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업체 젠스타메인트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 지역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37.1% 증가한 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2019년 1조 9천억 원, 2020년 3조 9천억 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1조 8천억 원으로 역대 1분기 중에서 가장 컸다. 물류센터 가치가 꾸준히 오르면서 과거에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대형 물류센터에 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설계한 상품도 등장했다. 국내 최초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카사는 6번째 부동산 상품으로 대형 물류센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 수익증권은 소액으로 건물을 쪼개 투자하는 방식이라 일명 부동산 조각투자라고 불린다. 최소 투자 단위가 5천원으로 소위 커피값으로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 펀드나 리츠와 달리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직접 선택해 지분 투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역삼, 런던빌, 부티크, 호텔, 거리 등 5곳의 상업용 부동산 공모를 성공적으로 마친 카사가 물류센터로 투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그만큼 개인 투자 수요가 많다고 판단했었다. 카사 관계자는 전자상 거래 확대로 물류센터에 대한 관심은 커졌는데 물류센터 대형화와 특수 물류 확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웠다며 이번 공모로 개인 투자자들도 손쉽게 대형 물류센터에 투자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네, 부동산 여기까지고요. 경제금융 주식. 동남아산 패널 관세 이후에 찡하게 볕든 미국 태양광주. 연초 이후 하락세 딛고 반등. 발전 설비주 쇼테크 21% 상승. 태양광 ETF도 4% 넘게 뛰어 2024년까지 발전량 3배 확대. 증권과 관련 기업 목표가 상향. 유럽도 발전량 2배 늘리기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김동관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윤기실리콘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 윤기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패널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업체이기도 한데 최근에 수익권이 나가지고 하나솔루션, 윤기실리콘 둘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를 한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슬프네요. 올 들어 전통 에너지 종목에 스포트라이트를 내줬던 태양광 업체들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4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현 수준의 3배로 늘리기 위해 면세 조치 등 대대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유럽에서도 태양광 발전량을 2025년까지 2배 늘리기로 했다. 태양광 업체를 바라보는 투자업계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난이 심해지자 투자자들이 이목을 끈 건 전통적인 에너지 종목이었다. 대표적 에너지 ETF인 iShares 미국 오일 앤 가스 탐사 앤 생산 ETF는 이날 기준 주가가 연초 대비 61% 올랐다.
반면 인베스코 솔라 ETF,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 등 친환경 에너지 ETF는 같은 기간 각각 2, 3% 떨어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태양광 산업이 재평가받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인 로스캐피털은 이날 어레이 테크놀로지의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목표 주가도 7달러에서 18달러로 끌어올렸다. 이번 관세 유예로 조치를 가장 크게 본 수혜 업종은 산업은 발전소 규모의 태양광 업종이겠지만은 주거용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도 급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도 호재가 나왔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8일 2030년까지 에너지의 45%를 생산 가능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에서 확보하겠다며 리파워 EU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신축, 공공, 상업, 주거용 건물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2,100억 유로를 투자해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 수준의 2배로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계획안이 EU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태양광 발전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타깃, MS 실적 경고 등 다른 기업도 덜덜. 타깃, 2분기 이익률 또 낮춰 재고 늘어 단기적으로 타격. MS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순이익 전망치 하향. 소비 수요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 팬데믹 때와 달라 불확실성 상승. 실적 낮아지는 기업 늘어날 것. 뉴욕 증시의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전망치를 낮춘 데 이어 타깃이 3주 만에 실적 전망치를 또 하향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와 CNBC 방송은 7일 이런 현상이 더 많은 기업으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타깃은 이날 재고 증가 탓에 2분기 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코넬 타깃 최고 경영자는 재고 때문에 단기 수익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수요가 적은 상품을 매대에서 빼고 상품 주문을 취소해 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타깃은 3주 전에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윌가 애널리스트들은 더 많은 기업이 실적 경고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물류 대란 등 재고 부족에 시달렸던 일부 유통업체 창고엔 재고가 쌓이고 있다. 미 사무부에 따르면 4월 소비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늘어난 데 비해 음식점, 주점 지출은 20% 가까이 급증했다. 고공행진하는 미국의 물가와 이에 따른 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도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CEO도 증가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경제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런스는 비관적인 CEO들의 발언도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종합면. 오펙 플러스 정산에도 안 먹히는 유가. 여기서 플러스는 러시아이고요. 미중 수요 폭증에 140불 갈 것. 산유국들 50% 정산 결정에도 치솟는 기름값 잡기엔 역부족. 증산량 못 채울 것 관측 나와. 중국 봉쇄 풀림에 에너지 수요 늘고 미국은 휘발유값 연일 최고치 경신. 러시아 감산 지속된 175불 가능성.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거는 지금 중국으로 싸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국제유가 장중 120불 돌파. 주요 산유국의 원유 증산 결정에도 국제유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중국에선 코로나19 봉쇄가 풀리고 있고 미국은 에너지 수비 성수기인 여름을 맞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추가 상승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셈이다. 윌가에서는 유가가 전쟁 초기에 찍었던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39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미국 상업거래소에서 7월 물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전날보다 0.31% 떨어진 배럴당 118.5달러의 거래대를 마쳤다. 그러나 장중 120.99달러까지 올랐다. WTI가 120달러를 넘어선 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올 들어 상승률이 57.6%에 달했다. 북해산 브렌트유인 영국 ICE 선물거래소에서 장중 121.95달러까지 상승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원유가 7월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2일 석유 수출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이 포함된 오펙 플러스가 7, 8월 생산 규모를 하루 64만 8천 배럴로 기존보다 50% 늘리기로 했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21만 배럴 수준의 증산량이 러시아 원유 감산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 본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4월 하루에 약 100만 배럴씩 감산했다. 하반기에는 하루 300만 배럴로 확대될 수 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량을 목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재생 에너지로 방향을 틀며 석유 투자를 줄인 산유국이 있어서다. 시티그룹은 실제 증산량이 하루 13만 2천 배럴 수준으로 내다봤다. 김서연 대신증권연구원은 현재 오펙의 6개월 최대 증산 가능량은 520만 배럴인데 이 중 핵협상 지연으로 수출에 제약이 있는 이란이 130만 배럴을 차지해 원유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수요 회복과 러시아의 감산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배럴당 139달러까지 오른 지난 3월 초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체이스 회장은 최근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배럴당 최고 17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3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140달러로 올려잡았다. WTI는 137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글로벌 원유 재고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일본 나홀로 저금리가 부른 엔저. 1불 150원대, 150엔대 추락할 수도. 국채이자 부담 등 이유로 일본은행 이른 통화 완화 정책 유지. 엔저로 수출 개선 전망했지만 해외 공정 완화 효과는 기대 이하로. 유가 오르며 기업 부담 증가, 경상수지 흑자 끝날 것 전망도.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32엔대로 떨어졌다. 150엔대까지 추락할 수 있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42년간 이어져온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던 엔화와 수출로 버텨온 일본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엔저가 이어지는 것은 일본은행 BOJ 일본은행이 저물가와 국제이자 부담을 이유로 엔저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하루이코 총재는 전날 경제를 뒷받침하고 견실한 임금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강도 높은 통화 완화 정책을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상승하고 소비자들도 물가 상승을 용인하고 있는 만큼 연평균 2%대 물가를 당상하기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화 약세가 가파르지만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스키주니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정부가 시급성을 갖고 환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무질서한 움직임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엔저로 기업 투자를 늘리고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후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
물가가 상승해 디플레이션을 막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많은 공장이 해외에 있어 엔저 효과는 반감됐다. 게다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엔저는 일본 내 물가 상승만 부추겨 나쁜 엔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지난해 7년 만에 최대 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42년간 이어져온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막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 유가가 105달러이고 달러당 엔화가 110엔이면 올해 일본은 22조 7천억 엔의 무역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이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엔화 가치를 방어하려다 자칫 재정이 파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일본의 국채 잔액은 처음으로 1000조엔을 넘어섰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56%로 미국 130%와 영국 108%의 2배가 넘는다. 우와. 다음 종합면 마지막. 미국 경기 침체 경고음 커진다. 2분기 0%대 성장에 그칠 것. 애틀랜타 연은 전망치 하향. 소비, 투자, 경기 지표 잇단 부진. 세계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 내려. CEO 12%만 연착륙 가능. 중국 봉쇄 완화 카드 지출 등 긍정적. 인플레가 정점 찍었는지 관건. 이번 주 5월 소비자 물가의 촉각.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중앙은행이 서둘러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은 올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단 6일 만에 0.4%포인트 내렸다. 세계은행도 미국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봉쇄 완화 등으로 큰 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국내 총생산 GDP 전망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인 GDP Now는 올 2분기 미국 GDP 경제 성장률이 0.9%로 추정된다. 고 7일 발표했다. 지난 1일 추정치 1.3%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상황이 더 안 좋다. GDP 나오는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 전망치를 4.4%에서 3.7%로 0.7%포인트 낮췄다. 민간 국내 투자 전망치도 8.3% 감소해서 8.5% 감소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사무부가 이날 발표한 4월 무역 수지 적자는 871억 달러로 전월 1077억 달러 대비 19.1%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계은행은 이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2.5%로 낮췄다. 전 세계 전망치는 4.1%에서 2.9%로 내렸다. 많이 내렸네. 세계은행은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 산업계도 경기 침체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미국 경제조사 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내놓은 2분기 CEO 신뢰 지수 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도 20%에 달했다. 경기 후퇴 없이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경기 침체가 12개에서 18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해 40년 만에 최고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잡기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이전에 제넷 옐런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으면서 지금 최근에 말이 많이 바뀌네요. 우리는 현재 역사적인 회복 국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국면으로의 이행기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이 같은 경제적인 성취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대통령의 핵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물가가 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페드가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킬 금리 인상 등 긴축을 멈출 수 있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블룸버그는 이날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이용해 낙관론의 4가지 배경을 소개했다. 우선 노동 참여율이 코로나19 수준 이전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 소비자의 지난달 신용카드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늘고 대중교통 사용 빈도가 증가세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도 호재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 활동이 둔화하겠지만 경기 침체는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건은 10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다. CPI. 미국 CPI는 지난 3월 8.5%, 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한 뒤 4월 8.3%로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전망 기대가 나온 배경이다. 5월은 8.2에서 8.3% 전망이 우세하다. 이 전망을 웃도는 주시가 나오면 페드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횟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